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변함없이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에 있었던 바이오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시장 흐름을 정리해보면 아직 고용 지표와 또 인플레이 지표가 강하게 발표되고 있고 연준이 신중한 금리 인하 정책을 확실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4%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TI 유가도 77달러에서 75달러 그 사이를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물가지표 관련한 그런 추가적인 안정과 또 시중금리 하락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도 5월 정도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확률이 57%로 약간 반을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컨센서스가 완전히 확립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 바이오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하고 버텍스가 만든 엑사셀의 이슈가 연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FDA 자문위원회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영국 규제당국에서 치료제로 승인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되면서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의 주가도 올랐고 관련한 유전자 편집 치료제들의 주가도 연일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FDA 승인 결정일이 12월 8일로 예정되어 있고 또 베타 살라세미아는 이제 내년 3월 30일을 심사 결정기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적정하게 두면서 계속해서 이슈화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슈는 대단히 큰 이슈입니다. 이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의 엑사셀이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드뭅니다. 따라서 미리 공부하시고 이랬던 바이오 관련한 투자자들은 지금 집중력을 굉장히 발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오랫동안 이 치료제가 이제 승인받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죠. 그렇지만 고금리에 의해서 상당히 눌려있던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내년부터 하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시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임상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승인이라든가 이런 아주 중요한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이런 퀄리티 바이오 주식으로 앞으로 시장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컨센서스도 내년에 기준금리가 한 1% 정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5월부터 시작해서 한 4차례에 걸쳐서 금리가 0.25씩 서서히 하향되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 정도 금리가 하락하면 바이오 지수는 15%에서 20% 정도 상승을 합니다. 떨어질 때도 그렇게 하락을 했고요. 이 퀄리티 주식 중심으로 해서 상위 한 20%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20%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들이 거의 100% 정도 가까이 상승을 해야 전체 지수가 20% 상승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퀄리티 주식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표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주간 지수로는 지난주에 S&P 500은 1.1% 상승을 했고 아크지 같은 경우에는 3.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지금 3주간 연속해서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엑셀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는 1.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달러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엑셀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서서히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국내 현황을 보면 국내 코스피도 1% 정도 지난주에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 제약지수 같은 경우에는 1.6%, 그렇지만 코악트 바이오, 그 다음에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0.5%, 0.3% 정도 약간 시장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은 자금이 상당폭 양쪽 그 ETF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한 150억 정도씩 양측에서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한 주간에 보면 셀트리온이라든가 알테오젠 그리고 상세하게 제가 기업 분석도 해드렸는데요.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또 ABL 바이오 같은 기존에 수출을 많이 했던 그리고 임상 실적을 확실하게 내고 있는 퀄리티 주식 중심으로 해서 주식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최근에 존슨앤존슨이 리브리반트 적응증 플러스를 FDA에 추가로 신청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존슨앤존슨의 EGFR 변이 폐암 치료제로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스페인 언어로 나비라는 뜻의 마리포사, 그 다음에 마리포사2 이렇게 두 개의 임상을 진행을 존슨앤존슨이 했고요. FDA 신청한 것은 마리포사2 결과에 기반을 해서 신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리포사2의 임상 결과를 보면은 화학요법 대비 리브리반트와 화학요법 병용 그리고 리브리반트 화학 그다음에 렉나자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다 이제 비교를 해 본 거죠. 무진행 생존기간 중간값이 4.2개월 그다음에 6.3개월, 8.3개월 나왔습니다. 렉나자가 섞여 있는 병용한 치료가 8.3개월로 굉장히 의미 있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객관적 반응률을 보면은 36, 64, 63입니다. 그 리브리반트하고 화학요법 대비해서 그렇게 개선이 되지 못했죠. 오히려 이제 뭐 1% 낮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OS 즉 그 전체 생존 기간 중간 분석을 보면은 이 사망 위험을 얼마나 낮췄는가 하는 거죠. 화학 요법 대비해서 얼마나 낮췄느냐 하는 건데 그 사망 위험비를 HR이라고 하고 이거를 그 1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치료 효과가 좋았다. 사망 위험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리브리반트하고 화학요법이 0.77로 나왔습니다. 리브리반트 화학요법 그 다음에 렉나자를 같이 병용했을 때는 0.96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OS도 화학요법에 비해서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또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사례 비율이 그 비율대로 그대로 보면 20%, 32%, 52%로 또 렉나자 병용이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거죠. 따라서 이러한 모든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존슨앤존슨은 리브리반트 화학요법 병용을 타그리소를 사용한 다음 2차 치료제로 종양진행, EGFR 변이, 폐암, 비소세포 폐암 2차 치료제로 FDA에 신약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주간 바이오 산업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디파나 뉴스가 91개 제약 상장 바이오 기업들의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판관비 현황을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난 3분기 누계로 보면은 매출은 24.7조 원, 판매 관리비는 7.4조 원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평균 판매 관리 비율은 30%,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이 30% 정도다. 그리고 작년도 29.3%에 비해서 약간 올라갔죠. 0.9% 올라갔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총 매출액 상승률은 6.9% 증가했지만 전체 판관비 상승률은 10%를 살짝 넘는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약간 더 경쟁이 치열하다든가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업체들 판관비 비중을 보면 유한양행은 20%, 작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낮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GC 녹십자가 27%, 대웅제약이 28%, 한미약품이 29% 등
전체적으로 20%대 후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판관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예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항상 판관비를 볼 때는 매출액 상승률과 그 다음에 판관비 상승률 이 양쪽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3분기 누적으로 전체로 본다 그러면 약간 부진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돈을 쓰는 만큼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면은 미래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의미 있는 거겠죠. 여기에서 잠시 빅파마들의 그런 판관비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빅파마 10개 회사의 평균을 내보면 매출액이 561달러입니다. 마케팅 비용은 200억을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200억 달러요. 그 다음에 R&D 비용이 중요한데 R&D 비용은 100억 달러를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볼 때는 판관비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R&D 비용하고 상대적인 비중을 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R&D 비용이 1달러다 그러면은 마케팅 비용이 2달러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은 경상개발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경상개발비가 1이라 그러면은 판관비는 2.5배입니다. 그러니까 판관비로 약간 더 쓰고 있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R&D 비용이 판관비 비용보다 뭐 반밖에 안 된다라는 점에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조금 더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경상개발비를 늘린다 그러면은 경상개발비와 판매 관리비 비중이 거의 이 숫자로 이 정도로 수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이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마케팅을 위해서 상당히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점이고, 빅파마 과거 이제 조사한 걸 보면은 판매 비용을 1달러 늘릴 때마다 매출이 2달러로 늘어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는 거는 빅파마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